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기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파트너스의 박재성 팀장입니다. 네, 오늘 듬직하게 생기신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회사 소개와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엘로일의 대표 유광선입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물질을 이 초분광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검출하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쫄투 계속 보시던 애청자분들께서 박 팀장 보고도 놀라실 것 같은데 너무 미담이 나와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에 합류를 한 지는 이제 만 2년이 넘어서 3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사스,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뭐 훌륭하신 대표님들 함께 서포트하는 역할을 가지고 심사역으로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초분광, 네. 그 다음에 뭐 AI, 네. 식품, 네네. 뭐 그런 키워드는 좀 들었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초분광이 네. 뭐고, 네네네. 네, 어떻게 AI를 하는 거고, 네네네. 활용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초분광이 좀 생소한 단어라서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초분광이란 말 그대로 이제 분광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분광이 빛을 쪼개는 네, 거예요. 빛을 쪼개서 분리하는 기법. 이제 네. 빛을 쪼개서 분리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쪼개서 빨주노초 파란조를 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펙트럼이라는 정보를 뽑아냅니다. 네. 이 스펙트럼 정보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있는 재질의 정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재질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초분광이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빛을 쪼개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네. 나오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물질에 부딪혀가지고 네네. 반사돼서 나오는 색깔이 변하는 정도를 맞습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 재질의 정보, 그 에너지 양의 그 다름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재질의 다름을 이 네. 초분광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 팀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잘 만드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AI가 어떻게 네.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사돼서 나오는 그런 세부 정보들을 가지고 네네네. 이게 그 실질적으로 어떤 네. 이물질이다 네네네. 라는 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어떤 맞습니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식품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물질인 거거든요. 현재 이 문제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사람이 투입되고 있는 공정입니다. 뭐 이렇게 딱 그 컨베이어 벨트 가는 데서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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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걸 공개하기 싫어하시는데 네. 민감한 정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정이었고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품의 데이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양품으로 정의하고요. 네. 먹을 수 있는 데이터들 양품으로 이제 학습시키고, 먹지 못하는 이물질의 데이터들은 전체 이물질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품과 이물질을 계속해서 데이터가 뭐가 다른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서 분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품의 데이터만 학습을 해도 이제 새로운 데이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물이라는 거를 판별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지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사실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성능이 올라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은 R&D를 통해서 이 성능을 좀 끌어올렸었던 게 조금 유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초분광 AI라는 기술적 차별성이 시장에서 네. 어떻게 좀
도입이 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지금 뭐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 외에 네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네. 엑스레이도 쓰고 뭐 네, 금속 그렇죠. 검출기도 쓰고 그렇죠. 뭐 RGB 카메라도 쓰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들은 어떤 걸 잘하고 있고 네네네. 뭐 어떤 게 한계점이고 저희가 어떤 빈 공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건지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저희가 기존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금속 검출기하고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햇섭에서 인정하는 그 공장 햇섭 이런 인증이 있습니다. 네. 햇섭 인증은 이제 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공장 인증인데요. 거기에 인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금속 검출기하고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비를 도입해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비를 쓰지만 금속 검출기하고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사실은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금속은 금속만 검출이 가능하고 엑스레이는 저희가처럼 뼈 같은 단단한 물질만 검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라스틱도 단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플라스틱 연질입니다. 저희가 엑스레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엑스레이는 플라스틱을 검출을 못하는 거고요. 그 외에 연질들이 굉장히 많은 곤충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연진들이 있는데 이게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별로 사람이 투입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RGB를 이용한 광학 장비에 있습니다. 광학 장비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광학 장비는 그 RGB라는 데이터의 특성 한계점 때문에 그 쉬운 태스크에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쌀에 하얀 쌀에 검은색 탄화물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은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쌀에 비슷한 흰색의 뭐 종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RGB 같은 경우는 검출이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초분광으로서 좀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저희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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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또 이게 뒤에 카메라가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네네네. 제가 눈이 부셔서 문제에 일단은 책임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판매자가 뭐 마지막으로 피킹 패킹하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공정단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원인 그렇죠. 제공 자체를 이제 뭐 원료를 납품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보통 소비자는 어느 곳에 이제 책임 소재를 묻게 되는지 아, 지금 가장 네네.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밸류체인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고 네. 대표님이 이제 전체 밸류체인을 파악을 하고 계시니 네네네네. 실제로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곳은 어느 쪽인지 그 네네네. 부분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식품 제조 공정에서의 밸류체인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거기서 한 번 선별하는 그 유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전처리 단계거든요. 네. 전처리 기업들은 그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흙이 많이 묻거나 벌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씻겨주고 계속해서 씻는 작업만 합니다. 버블 세척과 뭐 드럼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슬라이스해서 그 다음에 그 벌레들 또 벌레 같은 것들을 이제 추려내거든요. 그 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으로 들어가면은 뭐 만두를 만든다든지 이 전처리 원료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 기업들이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완제품 같은 기업들은 보통 저희가 유통 통해서 소비자한테 갈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루트의 그 이물 클레임의 루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제품의 뒤를 돌아보면은 공장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제품에다 바로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공장이 이제 제품 한 박스 정도를 소비자한테 주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좀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진상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보험사를 좀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마트에서 샀다 그러면은 유통사 그러니까 이마트에 샀다 그러면 만약 이마트에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마트가 다 바로 클레임을 대응을 해주고 해준 만큼 또 기업한테 또 클레임을 또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심각한 거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제라는 게 있어서 식약처를 통해서 클레임을 걸 수가 있거든요. 식약처를 통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이기 때문에 뭐 전량 폐기 아니면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심각 경우는 제조 정지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품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고 그래서 완제품 기업들의 그 이물 클레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완제품 결국은 하여튼 뭐 저기 PL이라고 하죠. 뭐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네네네네. 제조물 책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조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제품 기업도 사실은 억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닭고기는 반제품에서 들어오는 건데 네. 자기네가 들어온 닭고기의 닭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또 바로 또 그쪽에다 또 클레임 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초분광
인공지능이나 AI를 활용해 가지고 네. 나온 결과 그러니까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확히 뭐예요? 제품은 저희가 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포함한 설비 형태고요. 네. 광학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초분광 카메라가 예, 광학계랑 카메라 네. 조명과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 있고 이물질 걸러내는 뭐 장비, 네, 로봇 맞습니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학 장비가 좀 규격화되어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뒷단에서 이제 이거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로봇들이 좀 필요한 건데, 로봇 기술이 필요한 건데, 저희는 이거를 한 5가지 정도의 모듈화 시켜가지고 네. 교체를 하면서 각각의 그 식품의 원료의 상태에 맞게끔 적용하고 형태별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제품 개발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실제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네, 현재 상용화가 지금 되어 네. 있고요. 아, 뭐, 네. 네, 기업 이름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네. 뭐 매출 1조가 넘는 대기업들도 한 2군데 지금 납품을 완료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개 가능한 건 저희가 CJ제일제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지금 2군데 정도 납품했고, 또 추가로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 산하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라는 연구소에도 저희 솔루션을 납품해서 같이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기업 고객 입장에서 또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네네. 이게 뭐 대기업들만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지 네네네네.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도 충분히 지불을 할 용의가 있을 선의 비용인지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빨리 본인들이 투자했었던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스케줄 같은 것도 좀 있으신지 네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이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네.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업만 쓸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람이 투입되고 있는 수는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요즘에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두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8명, 인건비를 저희가 자동으로 4명 정도의 몫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계산해보면은 저희가 한 18개월 정도를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면 ROI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4명의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4명의 인건비만 사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것 뿐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 그 다음에 품질이 향상되는 거, 이것들은 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1억 후반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 1억 후반? 처음에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4명의 몫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1억 생각하고 후반. 있어요. 네네네. 그 지금 이제 과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좀 설정이 돼 있나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합쳐서 온프레임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예.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결합해서 온프라미스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레퍼런스 확보 때문에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이상 정도는 그 모델을 유지할 거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좀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서비스 형태, 구독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구독 모델이 필요한 건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크 하고 있는 모델은 저희가 롤스로이스거든요. 이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비행기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비행기 엔진을 지금 구독제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그 엔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이 또 필요하고 하지만 엔진은 굉장히 제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운영하기가 항공사에서 어렵단 말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항공기의 수명을 제대로 끝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제조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구독 모델로서도 충분히 오케이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저희도 모듈은 저희 AI 서비스는 사실은 고객사가 유지보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리소스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들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구독 모델로 했을 때 훨씬 더 그 문제들을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뭐 초분광 기술이 사실은 좀 개발되고 이런 게 좀 시간이 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걸 뭐 기존에 이제 뭐 개발된 어떤 그런 기법을 왜 처음에 사업하시면서 식품 쪽으로 적용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초분광이라는 기술이 뭐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죠. 많이 쓰였던 기술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인공위성에서 천문학 쪽으로 좀 쓰였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초분간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지상을 관측하면서 뭐 강물을 탐사한다거나 네. 아니면 농작물을 측정한다거나 네. 이런 쪽에 쓰이던 기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대당 뭐 몇십억이 됐을 거고,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제 드론에다가 초분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측정했을 때도 그 초분간 카메라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됐었거든요. 아, 이 네. 드론도 예, 개발했었죠. 맞습니다. 그 경험이 이게 연결이 네, 되네요. 그때 초분광에 대해서 기술이 좀 이해도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서 오케이. 이제 사업화로 했고, 그 시점은 이제 가격이 싸진 시점이었습니다. 네.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은 가벼워지면서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왜 식품이냐? 왜 식품이냐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원래 저희가 이 식품 시장을 처음부터 타겟했던 건 아닌데, 오히려 식품 시장에서 초분간 기술을 이용하면 식품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좀 받았었던 거거든요. 저희 초분간 카메라 대리점의 지인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왜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분석 소프트웨어랑 결국에 하드웨어로 이어지는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없더라.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거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없다라는 걸 저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예, 국내에서는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생기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빨랐고, 일단 그 시장을 레퍼런스 먼저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레퍼런스를 관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빠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좀 영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식품 제조 공정 이런 업계 자체가 네. 뭐 하드웨어 도입도 힘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온프렘이 됐건 사스가 됐건 소프트웨어까지 뭐 구독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실제로 뭐 지금은 다 대표님께서 직접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네, 아니면은 뭐 영업 사이클은 보통 몇 개월 정도를 보고 계시는지, 그 과정은 보통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사들이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여 개 되는 그 리스트들이 저희가 직접 영업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초분광이라는 키워드랑 그 다음에 이물선별이라는 키워드에서 굉장히 두각돼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인바운드로 다 연락된 거고, 저희 당시에 영업사원은 저를 포함해서 영업사원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 지금 늘어난 상태였고, 저희는 이제 그 영업들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가 일단 1차적인 순위라고, 우선순위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시리즈 A 라운드를 현재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CBO님이 지금 이번에 합류하셔가지고 사업 개발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디벨롭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이제 까먹었습니다. 보통 영업 뭐 기간 같은 건 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지금 일단은 인바운드로 많이 고객이 이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드 타임은 저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지금 일단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기간이 오랫동안 필요하잖아요. 이 기간을 저희가 굉장히 짧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초분간 기술을 이용하면은 한 3일 만에 저희가 POC 데이터를 유의미한 데이터를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바로 고객사한테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바로 구매 전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비지도 학습 위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제품 그 성격별로, 제품 유형별로, 식품 유형별로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네,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식품 통계를 좀 찾아보면은 한국인들이 가장 먹는 식품 원료 단으로 봤을 때 117종입니다. 근데 그걸 뭐 갈아서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17종을 다 검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좀 분류를 했을 때 한 10%는 검출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검출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초분광 광학장비다 보니까 투과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투과해서 고기를 투과해서 뼈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양상추 같이 좀 덮여져가지고 안에 숨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검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뺀 게 한 10% 정도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리스트를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일단은
카레 만드는 그쵸, 네, 거기에 네. 만약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카레의 원료나 이런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미세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거기 그렇죠. 이물질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라면 만약에 공정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라면에서도 네. 새로운 또 그 학습을 시켜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범용적인 AI가 네, 네. 아니라 네. 식품별로 네. 개별 그 학습이나 네, 그 네. 이물질 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네. 저희가 로컬로 학습을 하고 있어서 그 네.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걸 그래서 클라우드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 유효하고 있는 그런 초거대 AI 생성이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언어 모델이 있지만 영상 처리 모델은 아직 없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목표하는 쪽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온라인으로 통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득해서 하나 사실 품목들로 나눌 겁니다. 식품이라는 전체 모델을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 있고 대파면 대파의 각각의 생산지의 다른 점과 생육 상태에 따른 다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아서 네. 이 대파라는 데이터 생산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 도입했을 때 그 대파에 대한 계정만 열어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학습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학습하는 데는 네. 보통 그 식품별로 네. 뭐 한 라인에 하나를 만약에 납품한다고 치면 네, 며칠 네.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납품할 때 3주에서 4주 정도를 세팅하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3주에서 4주 정도? 거기에 대한 초분강 데이터는 한 15장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게 이미 납품이 들어간 곳이 뭐 한 4-5군데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POC를 뭐 한 10군데, 20군데 이제 25군데 하셨으니 지금 정도면은 네. 제가 느끼기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곳과 검토하고 있는 곳들로부터 네네. 좀 피드백이 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쵸. 맞아요. 보통 지금 제품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선점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좀 반영을 하시고자 하고 계시는지 네네네. 그 부분도 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납품했던 게 그 이유식에 들어가는 닭고기를 네. 이제 분쇄해서 민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뼈를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도입했을 때는 일단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1년 동안은 클레임이 지금 제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손으로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고서 손으로 집어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니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드웨어를 좀 투자를 해서 자동화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최근에 납품 피드백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 0%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공장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추가 구매 의향도 지금 곧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견과류 업체인데요. 이게 스타벅스의 피스타치오를 납품하거든요. 이 피스타치오를 납품했었는데 저희 솔루션은 최근에 도입하고 나서 그 검사된 그 업무를 가지고서 이번에 최근에 납품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피스타치오 껍질이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껍질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너무 좋아했다 하고 해서 그 이사님께서 저희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았었고요. 뭐 여담이지만 스타벅스가 망고 뭐 이렇게 음료수나 뭐 과일 뭐 프루츠 음료수 이름을 달았는데 네. 과일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음료수 이름 달냐고 소송 당했는데 피스타치오는 들어가는군요. 네, 피스타치오는 들어갔습니다. 껍데기는 이제 껍질은 빠지고. 껍질만 빠지고 들어갔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그 큰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설비과에서 이걸 검토하고 도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도입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생산 과정은 아직도 못 믿겠다. 인공지능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 플라스틱을 일부러 몰래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부러 몰래 넣는 것마다 지금 다 검출이 잘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만족한다. 오케이. 그렇게 좀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뭐 엄청난 그 자랑을 하셨는데 이 기계 뭐 그 원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마진이 남아요? 저희가 32%에서 한 36% 사이의 마진이 남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마진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레퍼런스를 위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구독 모델로 바꾸게 된다면은 일단 예측 가능한 매출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따른 2027년까지 봤을 때 한 37%까지
영업이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전체 저기 제품 원가 구조에서 네. 하드웨어랑 그 네. 솔루션 네. 이게 몇 대 몇 정도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그 원재료 원가는 봤을 때 네. 43%가 원가고요. 예. 예,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관리비나 그다음에 이익률이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 원가 내에서 네. 하드웨어랑 그냥 AI 원가가. 네네. 아, 이때- AI의 원가요? 예. AI의 원가는 사실은 그냥 이제 인건비로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전체 매출에서 계산해야 돼서 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저기 이제 납품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데 네. 지난해까지 매출 추세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매출을 했고 아, 올 저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네. 거라고? 아, 네네. 네. 저희가 2020년에 창업을 했고, 뭐 당시엔 당연히 빵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 해에는 69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네. POC를 하면서 유로 POC를 하면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대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이 작년에 5천만 원이 네, 발생했던 작년에 거고요. 5천만 원. 네. 그 현재 7월까지 지금 한 6억 정도 매출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까지 올해 말까지는 약 20억, 16억에서 한 20억 정도 매출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올해 보고 말까지 있고요. 16억에서 예. 20억. 예. 네. 그 근거는 저희 구매 영서가 사실 기업으로부터 구매 영서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최종 라인이 결정권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약서가 22억 원어치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관련해서 좀 정량적으로 시장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아까 뭐 IR 하실 때 좀 말씀 네. 주시기도 하셨던 포인트인데 네네. 이게 뭐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클레임이 오고 이런 게 사실 뭐 매일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네.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대기업 측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액이 좀 발생을 하는지 네네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네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업 전체보다는 공장 단위로 저희가 좀 가격이 좀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공장의 경우는 1년에 평균 클레임 수가 한 150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150건마다 한 50만 원씩 그 비용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의 클레임 비용은 이미 사람이 투입해서 검사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비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4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분들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장 크기는 지금 저희가 셈 시장으로 2.4조 원을 추산을 하고 네. 있는데요. 2.4조 원이라는 시장 크기는 저희가 매출에 비교했을 때 148조 원의 그 시장 크기를 좀 감안했을 때 라인 수가 2만 개 정도 나올 거고 2만 개를 추산했을 때 저희는 2.4조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억 원의 매출의 기업인 기업도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크든 작든 사실 거기에 대한 니즈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작년부터 네. 초분강을 이용한 경쟁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해외 포함해서 네네. 경쟁사 뭐 경쟁 상황 네. 그리고 뭐 그걸 좀 우리가 좀 뭐 막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초분강에 대한 기술은 제가 봤을 땐 글로벌하게 봐도 약간 춘추전국 시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뭔가 독보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예시를 들자면은 구글에서 초분강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500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 기업이 인도에 있는 초분강 스타트업이었던 거고 인공위성에서 찍는 초분강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4년 된 회사거든요. 네. 예, 저희는 이제 3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 시간으로 봤을 때 기술적 차이는 크게 낮지 않다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독보적으로 뭔가 초분강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국내만큼은 또 식품 시장 내에서만큼은 사실 유의미하게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글로벌하게 봐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 그러니까 기술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술력 외에 또 따라지는 또 사업 뭐 역량들도 또 포함이 돼서 지금은 좀 저희가 좀 선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에서 이물질 검출할 때는 초분강 기술 그 활용해가지고 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네.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이거를 지금 딥러닝 이후로 상용화했던 기업들의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네. 정확도가 높지만 속도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이나 롤베이스를 쓰고 있는데요. 네. 머신러닝, 롤베이스는 딥러닝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마저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금 다 수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는 딥러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어떤 거에서 기인한다고 말씀을 네, 일단은 그 PA2L이라는 아키텍처를 개발했던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일단 좀 창의적인 방법을 좀 썼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실은 이게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그 알고리즘 자체를 속도를 위해서 비지도학습 방법을 좀 사용했던 게 좀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요. 단순히 다 비지도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성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아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윈도우 슬라이드라는 기법들과 그 외에 또 전처리와 뒷단에서 처리하는 그런 각종 요소 기술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서 결국엔 성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네. 잘 듣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혹시 플라스틱 등의 무기물로 구성된 이물질 그런 거 외에 네. 곤충 등의 유기물로 구성된 그런 이물질에 대해서 확인도 분리하는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키는지. 네네. 예. 저희는 데이터. 지윤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자윤님께서. 네. 데이터. 죄송합니다. 이름을 네. 잘못 불러서. 저희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이게 곤충이냐 플라스틱이냐 금속이냐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이게 전체 통틀어서 그냥 이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곤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곤충의 대부분 색깔이 검은색이고요. 검은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물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검출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면은 사실 이물질에 대한 데이터들과 양품의 데이터들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또 단순히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다르면은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뛰어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의외로 또 비슷한 그 스펙트럼들이 많거든요. 네. 양품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좀 잘 분류해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